안녕하세요. 상원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지만 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좀 사실 뭐 결혼하기 전에는 평범했어요. 평범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대출과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다양한 대출을 많이 경험해 봤죠. 참 필요하겠죠, 대출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때로는 만나고 가족 같은 존재로 때로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서 무조건 뭐 혐오할 것도 없고 무조건 좋아할 것, 맹신할 것도 없습니다. 이 대출이 우리가 많이 어떤 정도의 기본 상식을 가지고 이 대출에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을 하기 전에 저는 좀 먼저 권하고 싶어요. 일단 1시간 정도 시간을 내갖고 한번 꼼꼼하게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당장 지금 상황이 급해서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니 뭐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또 많이 벌 거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출 받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리고 이제 실제 내 소비 생활 패턴을 하나하나 잘 작은 거 하나까지요. 뭐 하다못해 세수비누, 뭐 샴푸, 뭐 계란 이런 것까지 완전 가계부죠. 가계부를 쓰다 보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의외로 많은 품목에서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 거죠. 특히 막 남자나 여자나 다 있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에 좀 아낌없이 투자하는, 나를 위한 투자 그러면서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자동차나 게임 같은 경우에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과연 어떤 거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출의 한 종류는 사채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줄기차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연락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휴대폰 문자라도 오고, 우리가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이렇게 무가지 같은 데 보면 뭐 얼마 무슨 산업 얼마 대출에 된 뭐 즉시 뭐 이렇게 많아요. 사채죠. 사채가 요새는 사회 분위기하고 불법 단속 때문에 사채 이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떨어져 봐야 연 60% 뭐 그 정도 하겠죠. 지금 얼마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정 최저 금리가 제가 알기로 30% 안쪽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사채를 제가 안 써봤어요. 제가 한번 사채를 써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젊었을 때 장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벌써 그게 한 20여 년 전, 25년 전 그 정도 됐어요. 25년 정도 됐는데 열흘에 30%였어요. 열흘에 30%. 이해가 안 가죠? 열흘에 30%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100만 원을 빌립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일단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내가 빌렸을 때 선이자 30%죠. 열흘에 30%. 그러니까 30만 원을 뺀 70만 원을 나에게 줍니다. 70을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열흘 있다가 열흘 안에 정확히 지금 날짜에 100만 원을 주고 그 30만 원을 또 주든가 아니면 100만 원을 갖고 와서 그 돈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열흘에 그 30%일 때는 한 달 지나면 원금만큼 이자가 생기는 희한한 구조였어요. 그래도 일단 대출을 해줬고, 실제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아마 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자를 쉽게 내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직접 자기들이 해결사 노릇하면서 받으러도 갔겠죠. 그래서 막 깍두기 노릇하면서 돈 주세요 막 이런 거 했겠죠. 그런 사채가 있는데 절대 쓰지 말아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장 뭐 내가 이번 달 카드 값이 밀려서 돈이 없어서 사채를 써야겠다, 그냥 카드 값 맞으시고 개인 희생이나 개인 파산 아니면 어떻게 막 버티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사채를 쓰면
더 피할 수 없는 구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사채는 절대 안 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자가 높고 불법적이다 보면 그 과정에서 더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할 확률도 큽니다. 일반 그 공식 금융업체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 좀 강하게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일반 대출업체는 훨씬 더, 사채업체는 강한 액션을 취할 확률이 크죠.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을 내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채를 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이죠. 무슨 은행. 물론 이제 은행자가 붙었다고 다 같은 은행은 아닙니다. 같은 은행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뭐 집 앞에 보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데 다 1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높은 신용도를 요구하면서 가장 낮은 금리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이 1금융권입니다. 근데 사실 1금융권에서 그 대출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제 1금융권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단지 신용 등급이 좀 높다고 뭐 실질적으로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3등급 정도입니다. 3등급 정도에서부터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 딱 3등급 외에도 많은 기존의 대출 이력이나 현재 대출 가치, 뭐 갖고 있는 얼마를 대출 받고 있는가 많은 것을 따져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기는 힘들지만 일단 받아도 내가 만일 1금융에서 뭐 한 2천 정도의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그 1금융보다 낮은 2금융이나 3금융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내가 이미 1금융에서 2천 갖고 있는 대출을 2금융이나 3금융에서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후순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무 그 증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1금융에서 신용대출을 내가 받았다면 그만큼 내 신용도는 그 까탈스러운 1금융을 통과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 2금융이나 3금융은 오히려 이렇게 그 평가 수준을 나쁘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뭐 1금융 뭐 직원은 아니라서 내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고 어디까지는 제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2금융이나 3금융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 카드 쓰십니까? 뭐 카드론 있으세요? 뭐 현금 서비스 많으십니까? 뭐 대부업체 쓰시나요? 물어보는데 1금융에서 대출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2금융, 3금융은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만큼 자기네들이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1금융의 가장 간단한 상식입니다. 뭐 대단한 거 없죠. 일반 시중은행인데 가장 까다롭게 돈을 빌려주지만 가장 적은 낮은 금리로 좋은 조건을 빌려주는 것이 바로 일반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1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1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이 있고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너무 작은 곳이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은 다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존 대출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은행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1금융보다는 2금융, 3금융에서 대출을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직접적인 상담 창구는 2금융이라고 볼 수 있죠. 만일 여러분이 1금융에서 대출 신청한 결과 대출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신용 상태는 최소한 양호한 상태 이상이라고 금융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2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출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출 브로커들은 이 금융 회사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 우리로 생각하면 부동산 중개인 그런 개념입니다. 당연히 그 브로커들은 나의 대출이 승인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브로커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되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브로커라고 말하면 이제 뭐 나쁜 놈들, 상대에서는 안 되는 뭐 하여튼 내 노력을 공짜로 먹을 건데 어떤 부분에서는 맞죠. 왠지 그 사람은 단지 나와 그 금융업체를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게 여러분이 대출 루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있고 지금 내 상태에서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지 어느 정도의 한도와 금리가 나오겠다 이렇게 대략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직접 하십시오. 그래도 뭐 당연한 얘기죠. 그게 좋은데 당장 급한데 뭘 어디서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는 대출 브로커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대출이 실행되어야지 자기들이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 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돌파해 주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경험치가 낮을 때는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도 꼭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제2금융은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1금융과 우리가 이제 4금융이라고 부르는 제3금융 그 사이에는 모든 업체가 다 2금융입니다. 그래서 은행 중에서도 우리 은행같이 생각하는 협자 돌림 있죠. 뭐 농협, 신협, 그리고 나서 무슨 캐피탈, 그리고 무슨 저축은행, 그다음 보험, 카드론, 이런 게 다 우리가 금융과 대출과 관련된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이 금융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 금융에서 가장 좀 괜찮은 것은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진 농협이라는 데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 보면 확실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보면 분명히 이 금융인데 1금융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간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제가 2금융을 쓰기는 싫은데 1금융을 쓰자니 대출이 잘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저는 한 3천 필요한데 뭐 1,000만 원 정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계륵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1,000만 원 받고 여기 가서 또 2천 받는다는 건 더 이상하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농협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많고 자기들 예탁고가 크기 때문에 대출도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쉽고 은행보다 1금융 순수 1금융보다 약간은 금리가 높습니다. 약간은 금리가 높은데 과하진 않고 제 경험으로는 거의 한 1%에서 0.5% 정도 차이 납니다. 그 정도 차이 나는데 대출 한도는 훨씬 큽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 1금융에서 한 1,500, 2,000이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 2배 가까이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지점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런데 농협의 특징이 제가 경험을 해보면 대출의 무는 턱은 낮고 대출을 해주는 한도는 넓고 금리는 또 마찬가지로 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농협에서 여전히 대출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신용도가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1금융이 안 되거나 한도가 작다, 다른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을 때는 이 금융을 직접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이 금융이 카드사가 있죠.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우리의 접근성이 용이하죠. 약간의 신용만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신용카드를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잘 사용하면 그 상황에 맞게 카드론의 한도도 나오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카드론 얘기하면 막 난리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쓰냐고.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다. 쓰면 안 되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그럴 때 문제는 1금융에서 나한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은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제가 경험을 해보면 비슷한 상황일 때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금리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조금 훨씬 아니죠. 조금 더 낮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편리한 만큼, 특히 카드론 같은 게 내가 한도가 있다, 1,000만 원 있다, 바로 나온다 그러면 그 내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서 더 높은 금리를 카드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나 한도 면에서는 카드사의 대출 상품이 좀 나쁘지만 가장 빠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카드사의 상품도 상당히 기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제2금융권에 무슨 저축은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축은행이 자기네 단독으로 하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자기네
독자적인 고유 마크를 회사 이름을 갈고 하는 저축은행이 있고 1금융의 이름을 달고 하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가령 뭐 KB은행이 있고 KB저축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신한저축은행이 있죠.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제 뇌피셜이에요. 예. 제가 대출을 받아보면서 막상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수많은 업체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나도 돈이 필요하지만 저 사람들도 내가 이자만 성실하게 원금만 잘 낸다면 나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 내가 소중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 리스트가 많은데 같은 상황일 때 승인이 난다면 1금융권을 모 회사로 두고 있는 2금융권이 훨씬 조금 더 이자가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일 때 가령 얘기를 들면 자기네 독자적인 그 이름을 달고 하는 일본계에서 자금이 왔다고 알려진 어떤 저축은행이 있어요. 거기서 19.5 막 20%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 이렇게 1금융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모 회사로든 그 제2금융인 그 저축은행에서는 16.5%로 대출이 승인이 났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대략 한 3%에서 3.5% 정도 금리가 더 낮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나에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저 브로커도 정확히 브로커도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경험으로 말을 할 뿐이지 100% 그 사람이 결정권자가 아니죠.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체감적으로는 제1금융의 모 그룹으로 모 은행으로 갖고 있는 이 금융업체가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배정해 주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제 상금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부업체입니다. 사실상 뭐 좀 체계화된 사채라고 볼 수 있죠. 이 업체들은 금리도 높고 그만큼 비교적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금리가 높은데도 조건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금융권에서는 저 사람의 현재 금융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업체의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대출을 내가 다 상환해도 일정 시간 안에는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얘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제3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지금 상환은 했는데 당연히 대출 중에는 거의 힘들고 대출을 다 상환했는데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시적인 다른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돌려막기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3개월 안에는 추가적인 신규 대출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거의 원천적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00을 빌려준다. 전화하면 바로 그런 대부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당장 뭐 회사 다니고 있어서 거기서 바로 나오는데 당장 급하게 바로 즉시 가입 이체해준다는 말만 믿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내가 한 300 정도 했었다. 그러면 내 신용도는 순식간에 하락합니다. 한 4, 5등급에서 2단계 이상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은행 거래를 못합니다. 그걸 다 갖고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은행에서 나는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업체 쓰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대부업체가 장점이 내가 만약 이렇게 대출을 했을 때 가장 빨리 나오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물론 한도가 좀 있죠. 카드론보다는 대부업체가 더 많죠. 그래서 대부업체를 꼭 써야 된다면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상여금이나 보너스 성과급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몇백 빌린 걸 한 방에 다음 달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쓰십시오. 그래, 죽는 것보단 그게 낫죠. 그걸 먹고 노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보너스나 상여 같은 게 나와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한 달 만에 갚고 길어도 2달 안에 갚을 수 있다면 쓰셔도 됩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안 써서 죽을 것 같으면 쓰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고 여행 간다, 무슨 바캉스를 즐긴다, 컴퓨터를 산다, 차를 산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대부업체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상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갚아야 된다면
매달 내가 갚아야 되는 원금을 일정하게 내는 겁니다. 매달 원금 30만 원씩 쭉쭉쭉쭉 갚아 나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장점은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원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돈을 대출업체도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 일정 원금에 일정 얘네가 받아야 되는 최소 이자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반에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가면서 원금이 줄어들면서 이자도 같이 줄어들면서 점점 액수가 낮아지는 방식이죠. 이거 말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매달 내는 돈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함정이 있는데, 내가 매달 같은 돈을 낸다는 개념이, 우리는 이제 그냥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도껏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대부업체에서 다 한 일인데, 대부업체에서 내가 대출을 실행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1,000만 원을 대출을 했는데 이것이 매달 얼마 가는데 그 돈이 어떻게 줄어들고 원금이 어떻게 줄어들고 실제 뭐 내가 내는 돈이 한 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에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쉽게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꼭 봐야겠다고 우기면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제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죠.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잘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쯤에 그 대부업체에서 조금 이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꽤 한 2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을 상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한 달에 10만 원 상환했다고 쳐요. 10만 원 상환했으면 치면 처음에는 당연히 10만 원 중에서 뭐 원금이 한 5만 원, 이자가 한 5만 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원금이 한 6만 원, 이자가 4만 원, 그리고 이제 더 시간 지나면 원금이 7만 원, 이자가 3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겠죠.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자가 있는 거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고금리를 그 대부업체니까 금리가 세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쓰다가 우연하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대환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부 자금에서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배드뱅크인데 자산관리공사라고 이제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릴게요. 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이나 개인의 부실채권을 자기가 회수합니다. 받아갖고 일종의 이제 부채 처리하는 부채 처리반이죠. 정부에서 만든 공적 자원으로 거기다 돈 쏟아붓는 기간, 사람이 신용이 망가지기 전에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대환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고금리를 대환하러 갔는데 제가 20만 원씩 꽤 오래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800인가 정도 받았었거든요, 대출을. 그런데 지금쯤이면 몇 년간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 원금이 상당히 줄어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대환하려면 제가 이곳에서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액수를 알기 위해서 제가 가서 부채증명서라는 걸 뗐는데, 부채증명서라는 걸 뗐는데 거의 원금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진짜 사기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한동안 매달 20만 원 나는 냈지만 원금은 5천 원씩 내고 있었던 거예요. 800만 원 중에서 5천 원씩 매월 갚아 나가고 나머지 19만 5천 원은 이자였던 거예요. 황당하죠. 그게 근데 한두 달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그렇게 냈어요. 저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꽤 몇 년 동안 거의 한 2년 정도, 만 2년 넘게 제가 그렇게 상환을 했어요. 상환을 해서 저는 그래도 원금이 조금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제가 처음에 대출을 받았던 원금 그대로를 다 대환했어야 했습니다. 나쁜 짓이죠. 완전 뭐 흔히 말하는 양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업체 쓰시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기존 1금융, 2금융에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고 내 신용도 더 많이 하락합니다.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를 써야 된다면 단기간으로
소액은 쓰십시오. 얘네가 이렇게 장난치는데 정말 내가 당장 돈이 급한 입장에서는 찾아가서 따지고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지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당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출 중에서 이제 나머지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자산관리공사는 내가 만약 거기 통과를 하게 되면 7명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되 자기네가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1,000만 원 보금리가 있었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걸 대환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돈을 7명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해줍니다. 해주고 걔네는 원래 우수한 신용도를 가진 사람한테 저렴하게 해주죠. 한 4, 5% 정도 이렇게 해주고 저의 부족한 신용도를 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은 서줍니다. 대신에 월 2, 3%의 그 수수료를 받죠. 가상금리죠. 가상금리가 자산관리공사의 가상금리까지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8% 내외를 받았던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 돈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제 뭐 보통 사입돈이라고 부르는 중금리 대출이 있어요. 중금리 대출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이게 부결이 높습니다. 이게 진짜 중금리 대출이 대륙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확실하게 싼 건 햇살론보다 못해요. 4대 금융이 있고 4대 보험 되면서 3개월 이상 되면 햇살론이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근데 중금리는 기본 금리도 15% 내외예요. 낮아봐야 10% 초반, 높으면 10% 후반. 15% 내외의 금리를 해주는데 승인도 잘 안 나요. 왜냐하면 1금융이 치고 하기 때문에 얘네가 되게 까탈스러운 조건을 합니다. 신용 등급이 좀 돼도 절대 쉽게 중금리를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이트로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가 대출을 한다가 좀 이렇게 내 연봉에 비해서 대출이 좀 있다 그러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신용도는 각종 금융업체가 살펴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크라는 곳하고 나이스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면 말이 많아요. 어디는 여기를 올크를 많이 본다, 어디는 나이스를 많이 본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안 좋은 쪽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지 제가 뭐 여기서는 4등급인데 여기서는 6등급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나이스는 4등급인데 올크는 6등급. 이 반대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나이스가 더 좋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올크가 더 좋게 나와요, 뭐 이러거든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이스는 총 부채의 양을 보는 것 같고 올크는 나의 현금 흐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채양이 줄어들면 나이스는 좋아지는데 현금 흐름도를 따지는 것은 올크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쪽에서 어느 등급을 받든지 실제적으로는 낮은 등급을 내가 받게 되는 것으로 많이 참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은 결국 하나입니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존 대출이 얼마나 있고 과거에 무슨 기록이 있고 하지만 현재 직장과 연봉의 총 규모입니다. 그것이 좋다면 웬만하면 대출이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회사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출도 쉽게 받고 받을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상원이 아빠였습니다. No. What? Think it called.